하고, 음. 자, 오늘은 이제 운동량까지 이제 전 시간에 했었는데, 다시 하나만 확인하고 넘어갑시다. 자, 이 뉴턴의 운동 법칙에서 우리가 관성 법칙이라고 얘기를 했어. 그러니까 어떤 힘이라는 게 작용하지 않으면, 이게 왜 나와? 잠깐만요.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 정지 상태에 있던 물체는 계속 정지하고, 운동하던 물체는 계속 등속 직선 운동을 계속한다라고 표현하는데, 왜냐하면 이 힘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물체의 모양이나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는 요인이라고 표현을 한단 말이야. 근데 그 모양이나 운동 상태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정지해 있는 건 계속 정지, 움직이던 물체는 계속 등속 직선 운동, 속력이나 방향이 변하지 않는 운동을 한다. 자, 이 관성이라는 건 그래서 결과적으로 따졌을 때 질량이랑만 관계가 있다. 그러니까 질량이 크면 관성도 커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지. 그래서 자, 정지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정지 관성과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는 운동 관성이 나타난다. 전 시간 거 만약에 추가적으로 궁금하면 좀 더 확인하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 나왔던 개념은 운동량인데 이 운동량은 이제 충격량에서도 이제 같이 사용을 한단 말이야. 그래서 운동하는 물체의 운동 효과를 나타내는 양으로 질량과 속도의 곱으로 나타나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보면은 속도라고 되어 있잖아. 그러니까 이 속도라는 거 우리가 크기하고 방향성을 나타낸다라고 보통 표현을 했거든. 그래서 이 운동량을 얘기할 때 질량하고 속도를 곱한 값인데 이 속도는 방향을 나타내기 때문에 단순하게 왼쪽으로 이동할 때는 마이너스를 항상 붙여서 생각하고요. 오른쪽으로 이동할 때는 속도에 플러스를 넣고 계산을 해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에 선생님이 지금 서 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 그럼 여기서 내가 왼쪽으로 갔을 때랑 오른쪽으로 갔을 때랑 나타나는 효과 자체가 다르다. 그래서 이 방향성이라는 걸 항상 우리는 주의해 줘야 된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운동량의 방향은 속도의 방향과 동일하다. 자, 전 시간에 이제 잘 못했던 부분, 이제 충격량이라는 걸 나오게 될 텐데, 자, 이 충격량부터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충격량이라는 건, 자, 기본적으로 물체가 받은, 자, 충격의 정도를 나타내는 양이야. 그래서 물체에 작용한 힘과 힘이 작용한 시간의 곱으로 표현하는데, 그래서 I는 F 델타 T다. 보통 얘기를 하지. 보통 힘의 단위는 뉴턴이고요. 시간의 단위는 세크, 초였지. 그래서 뉴턴 세크라는 단위가 나오게 된다. 근데 이 충격량이나 운동량이나 선생님이 항상 이제 친구들 문제를 풀 때 보면은 우리 이 운동량 P는 MV잖아요. 자, 그 다음에 충격량 I는 FT거든요. 근데 얘네들 기본적인 공식도 이제 확인을 안 하고 이제 문제를 푸는 경우들도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무조건 외워줘야 되는 부분이니까 무조건 암기되는 부분 꼭 생각을 해 주셔야 되고요. 자, 이 충격량에서 하나만 미리 하고 넘어가면, 자, 충격량은 힘 곱하기 시간이란 말이야.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 충격력, 보통 이 F라는 걸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평균 힘 또는 충격력이라고 보통 표현하거든요. 자, 그래서 이 평균 힘이나 충격력을 계산을 하려면 충격량을 시간으로 나눠줘야 된다라는 거 항상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충격량의 크기를 보면 충돌하는 동안 물체에 작용한 힘, 왜냐하면 어차피 충격량은 힘 곱하기 자, 힘이 작용한 시간이 길수록 자, 시간 변화율, 자, 델타 T를 계산을 해주면 되지. 그래서 이 충격량의 크기는 힘이 크거나 충격량이 크거나 그러면 결과적으로 충격량 자체도 어떻게 된다? 커지게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이 힘하고 이제 시간 그래프야. 자, 그래프 나오면 그냥 간단하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 자, 간단하게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자, 이 그래프에서 X축하고 Y축이지. 그래서 시간하고 힘 그래프야.
그러면 요 힘하고 시간 그래프에서 아랫부분의 넓이를 계산을 한다면 넓이라는 건 가로 곱하기 세로니까 F 곱하기 T야. 그러니까 얘가 의미하는 게 충격량이야. 그래서 항상 아랫부분의 넓이는 충격량을 의미한다.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지 되겠죠.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 이 충격량이라는 건 자, 이 물체의 이 충격량이라는 건 결과적으로 힘하고 시간의 곱인데 둘 다 커지면 아니면 둘 중에 하나만 커져도 이 충격량이 커질 것이다. 자, 그 다음에 힘하고 시간 그래프에서 이 아랫부분의 넓이가 의미하는 건 충격량이고 힘의 크기가 항상 일정할 수는 없단 말이야. 그래서 이 힘의 크기가 변해도 어차피 그 아랫부분의 넓이만 계산을 해주시면 된다. 자, 그러면 만약에 이 물체에 힘이 작용을 한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물체에 힘이 작용할 때 충격량을 물어보면, 자, 어차피 충격량이니까 충격량은, 자, 써놓고 생각을 해봐. 힘하고 시간의 곱인데, 자, 힘하고 시간의 곱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림 가와 같이, 자, 여기 가가 나오죠? 자, 가와 같이 면봉을 빨대 끝에 넣고, 약하게 불 때랑 강하게 불 때라는 건, 약하게 부면 힘이 적은 거고요. 강하게 불면 힘이 큰 거야. 그러면, 자, 어차피 얘네들이 바람을 받아서 힘을 받는 시간, 여기가 델타 T가 되거든요. 힘을 받는 시간은 어때? 동일하단 말이야. 강하게 불거나 세게 불 때. 근데 천천히 불면은 조금 가다가 떨어질 거고요. 세게 불면은 어때요? 멀리까지 날아갈 거야. 왜? 이 힘이 커지니까 충격량도 같이 커지기 때문에 힘이 작을 때는 조금 가다가 떨어질 거고 힘이 클 때는 멀리까지 날아갈 것이다. 자, 두 번째는 가와나와 같이 자, 면봉을 자, 끝에다 놓고 실험을 한다라는 거야. 그러면 자, 여기까지는 동일한 세기의 힘이야. 자, 여기 보면은 같은 색이라고 얘기를 했지. 그래서 얘는 시간이 좀 짧아. 뭐 예를 들어서 1초라고 칩시다. 자, 여기는 시간이 자, 아무래도 여기보다는 기니까 뭐 예를 들어서 3초야. 그러면 내가 여기서 입으로 부는 힘을 뭐 2뉴턴이라고 가정을 합시다. 그럼 얘도 2뉴턴이 되겠지? 그러면 얘는 상식적으로 그냥 생각을 하면 조금 가다가 떨어질 거고요. 얘는 힘을 받는 시간이 길어지니까 어때요? 멀리까지 이동을 할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충격량은 1 곱하기 2니까 얼마가 돼? 2가 될 거고요. 얘는 2 곱하기 3이니까 얼마가 돼요? 6이 될 거란 말이야. 단위는 뉴턴, 세크. 얘도 마찬가지 충격량의 단위는 뉴턴, 세크도 사용할 수 있지. 그래서 힘이 커지면 충격량이 커진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자, 권총이야. 권총이랑 자, 우리가 보통 뭐 대물 적용용 총이다. 그러면 자, 얘네들은 총알을 집어넣고 총알에서 받는 시간이 좀 짧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권총 같은 경우 유효사거리가 보통 20에서 한 25m, 뭐 20에서 한 30m 정도 맞아야지 이제 다칠 수가 있는데 이 대물 저격총은 자, 동일한 탄을 사용한다고 했을 때 이 시간이 어떻게 되는 거야? 커지는 거란 말이야. 시간이 커지니까 멀리까지 날아갈 수 있어. 그래서 대물 저격용 총 같은 경우는 뭐 사거리가 뭐 길면은 뭐 10km 뭐 이 정도까지 떨어질 수도 있다. 자, 일예로 뭐 예를 들어서 롤을 하는 친구들 보면은 3이라 같은 경우는 사거리가 짧은데 헤이틀링 같은 경우는 사거리가 어때요? 좀 길지. 뭐 이런 것들로도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다음 뭐 요즘에는 안 나오지만 우리가 바람총이라고 하는 게 있어. 그래서 여기 뭐 원시인들이나 아니면 이런 부족민들, 이제 밀림에 사는 사람들이 여기다가 이제 독침을 묻혀서 바람총을 쏠 때 보통 이 바람총의 길이가 2m 정도 돼. 왜냐면 힘을 받는 시간을 길게 가져가서 이 충격량 자체가 커지게 만드는 거야.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고요. 자, 그다음 뭐 탱크다. 뭐 탱크 같은 경우는 이 포신의 길이가
길다. 뭐 이런 식으로도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음. 근데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줘야 되는 게 뭐가 있냐면 이 충격량하고 선생님 운동량이요. 뭐 어떻게 관계가 있을까요? 자, 이걸 생각하는데 자, 간단하게 생각을 해봐. 자, 어떤 물체가 일정한 속력으로만 가고 있었어. 근데 여기에 힘이 없어. 힘이 없다면 얘는 계속 일정한 속도로 쭉 갈 거야. 근데 내가 이동 방향으로 F만큼의 힘을 줬어. 그러면 힘이 생겼지? 근데 내가 얘를 민다고 생각을 해봐. 밀면은 얘가 얘한테 작용할 시간이 있을 거란 말이야. 근데 여기서 보면은 F랑 델타 T가 나왔어. 선생님, 충격량 I는 F, 델타 T니까, 어, 얘가 처음에 운동하던 처음 운동량에 자, 뭘 더했어? 충격량을 더하니까 얘가 어떻게 돼? 힘을 받으면 이 물체에 힘을 받으면 더 빠르게 가겠지? 그러면 속도의 변화가 생긴단 말이야. 속도의 변화가 생긴다는 건 운동량 자체도 변해. 왜? 운동량 P는 mv로 표현하지? 이 속도가 변하는 걸 의미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 속도 변화가 생겨. 아, 그러니까 처음 운동량에다가 충격량을 더하면 나중 운동량이 되는구나. 자,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야.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자, 우리가 운동량 P는 mv고요. 충격량 I는 F 델타 T인데, 자, 얘는 의미하는 게 뭐야? 운동량의 변화량으로도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이 운동량의 변화량이라는 건 나중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을 뺀 값이 된다. 그러니까 얘를 쓸 때 우리가 항상 많이 나오는 게 이 운동량의 변화량이라는 걸 자체를 제일 많이 사용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돼. 그러니까 충격량. 그러니까 모든 문제 풀 때 항상 선생님이 기본이라고 얘기하는 게 공식부터 일단 적어 놓고 쓰는 거. 그래서 힘 곱하기 시간 또는 운동량의 변화량이다. 얘는 나중 운동량에서 빼기 처음 운동량을 빼준다. 이렇게까지 적어놓고 문제를 풀어. 물론 여러분들이 항상 문제를 풀 때, 선생님 저 머릿속에 어차피 다 있어요. 근데 항상 선생님이 강조하는 건 실수를 줄이도록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실수를 최대한 줄이려면 이런 것들을 좀 체크를 해주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는 보시면 이 충돌하는 두 물체의 물리량을 비교를 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물리량을 비교한다는 건 뭐냐? 자, 얘가 여기에 가서 부딪히는 거야. 그러면 힘의 크기를 물어봤어. 그럼 얘가 얘한테 주는 힘이나 얘가 얘한테 주는 힘은 자, 작용 반작용 관계로 같이. 자, 마찬가지로 얘가 t초만큼 얘한테 부딪혔다면 얘도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t초만큼 부딪힐 거야. 그러니까 충돌 시간도 같고 힘의 크기가 같아요. 그러면 충격량 I 같고요. 충격량 I라는 거 운동량의 변화량이랑 비례한다. 운동량의 변화량이랑 동일하지. 그러니까 얘네들이 같은 거고요. 자, 근데 속도 변화량의 크기는 질량이 작을수록 어떻다? 크다. 자, 요거를 좀 쉽게 생각하면 빙판에 어른하고 아기가 이렇게 있는데 서로 밀었어. 그러면 미는 힘은 작용, 반작용 관계니까 어른이 미는 힘이나 아기가 어른을 미는 힘은 같아요. 그 다음에 접촉 시간도 동일하지. 근데 둘 중에서 누가 더? 얘는 빨리 움직이고 얘는 조금만 뒤로 밀리겠지? 왜냐하면 이 질량이 작은 애는 이제 속도 변화량이 커지는 거고 질량이 작은 애들은 질량이 큰 애들은 속도 변화량이 작다. 자, 그 다음에 이걸 선생님들이 수업을 해주셨는지 모르겠지만, 자, 운동량 보존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A라는 애, 자, 이 운동량이, 자, A 운동량의 합은 B 운동량의 합이랑 어떻다, 동일하다. 이렇게 놓고 계산을 하시는 경우들도 있는데, 뭐 삼성고 같은 경우는 아마 여기까지는 선생님들이 설명을 안 하셨던 걸로 선생님 기억을 하는데 혹시 이 부분 선생님들이 설명해 주셨니? 운동량 보존 법칙? 자, 채팅만 한 번만 올려줘 아무나. 이 운동량 보존 법칙 선생님들이 설명해 주셨는지 안 해주셨는지. 자, 해주셨어요? 안 해주셨어요?
있어? 그러면 다 안 해주셨구나. 그러면 이거를 그냥 일단 이렇게 간단하게 정확하게만 적어줄게. 자, 이 운동량 보존 법칙은 얘는 우리가 항상 이렇게 구분하거든요. 충돌 전 운동량의 합과 충돌 후 운동량의 합. 얘네들이 서로 뭐하다,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 그래서 이것만 그냥 뭐 스크린샷을 찍든가 그냥 간단하게 기억을 해주고 계시면 되는데 어차피 나중에 물원 넘어가면 물원에서 다시 한번 또 다룰 거야.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구나. 그 정도만 이제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일상생활에서 그러니까 이 운동량 보존이랑 항상 나오는 게 뭐냐면 요게 항상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자, 이 충돌과 관련된 부분 자, 생각을 해봅시다. 일상생활에서 충돌과 안전장치라고 해 있어. 그래서 충돌 시 작용하는 힘과 시간의 관계. 자, 보시면 충격량이 같을 때 작용한 힘은 충돌 시간에 반비례하므로 충돌 시간이 길수록 작용하는 힘이 작아져서 충격을 작게 받는다. 자, 얘네들 어떤 느낌이냐면 여기 있던 계란이 있어요. 자, 계란이 둘 다. 자, 앞에 거 중력까지 이어서 합시다. 자, 높이가 동일해요. 선생님, 높이가 동일하면은요. 지면에 도달할 때가요. 지면에 도달할 때, 자, 시간이 동일하지. 자, 지면에 도달하는 시간이 동일해. 지면에 도달하는 시간이 동일하다라는 건 뭐야? 지면에 도달할 때 속력도 동일하다라고 얘기를 하지. 그러면 동일한 계란을 떨어뜨리는 거야. 그럼 속력이 동일하고 질량도 동일해. 뭐 예를 들어서 처음 속도가 0이야. 그럼 얘도 처음 속도가 0이고 나중 속도는 뭐 예를 들어서 1초 걸렸어. 10m/s가 됐다라고 칩시다. 자, 계란 말고 타조알 써서 이 타조알 질량이 1kg이야. 자, 근데 이거 만약에 뭐 500g 이런 식으로 나오면 얘가 0.5kg 이렇게 단위 변환 같은 경우 항상 주의해 줘야 되지. 그러면 처음 운동량 더하기 나중 운동량 계산하면 1 곱하기 0이니까 0, 나중 운동량 10. 그럼 얘도 처음 운동량 0, 나중 운동량 10. 운동량의 변화량을 빼주면 자, 둘 다 얼마가 되는 거야? 10. 그러니까 얘나 운동량의 변화량은 충격량이었지. 그러니까 둘 다 충격량이 서로 같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운동량의 변화량 같은 높이에서 떨어진 두 달걀을 모두 정지함으로 운동량의 변화량은 같고요. 자,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이 같으니까 충격량도 같아요. 근데 접시에 떨어지는 건 뭐 간단하게 쿵 하고 떨어진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방석에 떨어지는 건 내려갔다가 이렇게 방석이 쑥 들어갔다가 올라오면서 어때? 쿵, 뭐 이런 식으로 시간 자체가 길어. 근데 이 접시에 떨어지는 건 쿵 하니까 시간이 어때요? 좀 짧단 말이야. 그래서 이 방석 위에 떨어진 달걀의 충돌 시간이 더 길고요. 그러다 보면 평균 힘, 앞에서 선생님이 평균 힘이나 충격력이나 둘 다 동일한 거라고 얘기를 했었지. 그러니까 얘는 충격을 많이 받아서 깨진 거고 얘는 충격을 적게 받아서 어떻게 된다? 안 깨지게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여기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얘네들은 우리가 계산했을 때 나오는 게 자, 평균 힘이야.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가 힘이 20N이라고 가정을 해봐. 그러면 얘가 평균적으로 작용한 힘은 얼마? 절반이 10N이 되겠지.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최대 작용되는 힘이 뭐 예를 들어서 5N이다. 그러면 평균적인 힘은 요거의 반 정도 생각하면 2.5 뉴턴이 되겠죠. 그런 식으로 이 평균적인 힘을 의미하는 거지 뭐 최대량하고 최소량 요걸 의미하는 건 아니었다라는 거 꼭 기억해라.
그래서 이걸로 작년 월분 같은 경우는 이 월분고에서 굉장히 좋은 문제가 하나 나왔었어.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이제 시험 보기 전에 이제 직전 자료 만들 때 항상 써보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요거에서 나올 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자, 이런 충격량까지 이제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그래서 결과적으로 내가 이걸 왜 배우느냐? 보면은 이 충격을 줄이려고 배운단 말이야. 충격을 줄이는 방법. 그래서 힘을 받는 시간이 길게 하면 충격, 여기야 힘 자체가 줄어드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야구할 때 보면은 야구공 이렇게 쭉 날라오면 포수들이 이 공을 받으면서 뒤로 쭉 빼요. 그러면서 받으면 접촉 시간이 커지니까 힘 자체가 작아져. 왜냐하면 어차피 충격량은 동일하잖아. 자, 마찬가지로 번지 점프를 해요. 번지 점프 하는데 여기 사람이 이렇게 떨어질 거야. 떨어지는데 쿡 하고 안 늘어나. 그러면 접촉 시간이 굉장히 짧지. 그러면 힘이 커진단 말이야. 근데 실제로 이 고무줄 같은 걸로 돼 있어서 얘네들이 떨어질 때 보면은 여기서 바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쭉 하면서 어때? 시간 자체가 길어지니까 힘이 줄어들어서 사람이 다치지 않는 거. 그 다음에 점프했다가 이제 착지할 때 이제 무릎을 굽혀. 굽히면 마찬가지로 이 무릎이 구부러지면서 접촉 시간이 길어지게 되겠지. 그래서 평균 힘 자체가 작아지는 효과를 나타내는 거예요. 일단 뭐 영화에서 많이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뭐 건물 일이 이제 폭파될 때 어때? 사람들이 떨어지면서 떼굴떼굴 굴르면 어때요? 이 사람들 멀쩡하지, 그치? 왜 멀쩡해요? 그러니까 얘가 떼구르르르 구르면서 접촉 시간 자체가 커지는 거야. 그냥 여기서 그냥 쿵 하고 떨어지면 뭐 예를 들어서 1초야. 근데 떼굴 하면서 뭐 5초가 걸렸어. 그러면 내가 얘랑 접촉하고 있는 시간 자체가 커지니까 자, 시간 자체가 커지니까 충격력이 줄어든다. 자, 이걸 계산을 만약에 해봅시다. 자, 예를 들어서 이때 작용한 충격량이 10이었어. 그러면 쿡 하고 떨어지는 건 1분의 10이니까 평균 힘이 10이야. 근데 얘는 5야. 5초 동안이니까 얘는 이때 작용한 평균 힘이 2뉴턴이 된단 말이야. 10뉴턴, 2뉴턴. 얘는 죽을 수도 있지만 얘는 안 죽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안전장치를 살펴보면 자, 관성에 의한 충돌을 예방하기 위한 장치, 안전띠를 착용하는 건데, 자, 안전띠 많이 낚시에 걸려요. 꼭 기억해요. 관성에 의한 충돌을 예방하는 거야. 실제로도 보면은요, 이 자동차 타고 가던 사람이 안전벨트를 이렇게 매면 갈비뼈에 금이 가거나 부서지는 그런 효과가 커요. 근데 실제로 얘네들이 만약에 이 안전벨트를 매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관성에 의해서 차는 멈췄는데 사람만 날아간단 말이야. 그러면서 만약에 반대편 차선에서 자동차가 오면 어때요? 바로 직사하겠지. 그래서 갈비뼈 부러질래? 아니면 직사할래? 그러면 우리가 어때요? 갈비뼈 부러지겠지. 그래서 이 안전벨트는 관성에 의한 충돌을 예방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나머지 것들은 이제 눈으로 쭉 살펴봅시다. 자, 나머지 것들 보면은 자, 자동차에 있는 에어백이나 범퍼, 뭐 이런 것들도 접촉 시간, 자전거 탈 때 헬멧, 보호 장비 이런 것도 다 접촉 시간이 길어지는 거고, 운동선수는 보호 장비를 착용하고 운동 경기장은 푹신한 안전장치를 설치하는 것도 다 뭐에 해당이 된다? 이 충돌 시간을 길게 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일단 넘어가고 여기 106, 107만 빠르게 한번 풀어봐. 106, 107만. 자, 106, 107만 빠르게 한번 풀어봅시다. 자, 4단원은 오늘 최대한 일단 나갈 수 있을 만큼 나가 볼 거예요. 아마 선생님 생각에는 직권의 변화 그 전까지 이제 아마 나가지 않을까 싶어. 자, 보면 지구 시스템부터 이제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지구 시스템이라는 건 뭐냐? 자, 앞에서도 우리 역학적 시스템, 우리가 앞에서 배운 게 이 역학적 시스템이란 말이야. 자, 시스템이라는 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자, 상호작용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편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구를 구성하는 여러 요소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하나의 시스템을 이루고 있는 걸 지구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자, 간혹 가다가 이제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 자, 우리 유일하게 여러 가지 행성들 중에서, 자, 지구에만 생명체가 존재하는데, 자, 태양으로부터의 적절한 거리를 가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너무 멀지도 가깝지도 않기 때문에 뜨겁지도 춥지도 않아요. 자, 적절한 대기 두께랑 성분. 자, 대기 두께도 적절하고요. 그 다음에 대기 성분에 의해서 우리가 자외선이나 아니면 우주선 이런 것들을 차단해주지. 자, 지구가 가지고 있는 자기장에 의해서 이제 이 태양광 입자라든지 우주선 이런 것들을 차단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누구에게만 지구에게만 존재한다라고 하면서 자, 간혹 가다가 이제 지구과학 선생님들이 이제 생명 가능지대다라고 이제 표현하시기는 하는데 그냥 생명 가능지대라는 거 뭐 얘기하셨을 때 말 그대로 생명이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곳을 의미한다. 뭐 이런 것들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지구 시스템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 자, 이 지구 시스템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는 자, 뭐가 있냐? 보면 우리가 기권부터 이제 직권, 수권, 생물권, 이제 외권까지 이제 얘기를 하는데 자, 이 기권이라는 건 자,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대기층을 얘기를 합니다. 자, 지표에서 높이 자, 요거는 이제 기억하셔야 돼. 1000km까지 분포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기권은 자외선을 차단하고요. 유성체를 차단해서 생물 보호하고요. 자, 온실 효과를 일으켜요. 자, 그런데 이 온실 효과 얘기할 때 선생님이 항상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온실 효과는 좋은 겁니다. 자, 나쁜 거는 뭐야? 온난화가 나쁜 거지. 그래서 온실 효과, 온난화는 차이점을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온실 효과를 일으켜서 생물이 살기에 적합한 온도, 평균 기온이 약 한 15도 정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요. 자, 산소나 이산화탄소가 있어서 호흡이나 광합성에 활용되고요. 기상현상이 일어나고요. 지표를 변화시킨다. 자, 이 기권을 우리가 아이고. 자, 기권을 구분하면 음. 자, 이 중학교 때 배운 것 그 정도밖에 안 나와. 그래서 보면은 자, 대륙권이에요. 대륙권은 높이 올라가면 기온이 낮아지는데 기온이 낮아지는 이유는 지구에서 내보내는 지구 복사 에너지의 양이 점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기온이 낮아지게 되는 거고요. 자, 보면은 위쪽은 차갑고 아래쪽은 뜨거워요. 그럼 뜨거운 공기는 위로, 차가운 공기는 아래로 내려가면서 자, 대류 현상이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수증기가 있기 때문에 대류 현상 플러스 수증기가 있기 때문에 기상 현상이 일어난다. 자, 그 다음에 대기의 거의 대부분이 자, 어디 이 대륙권에 공기가 존재하겠지. 공기 밀도가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두 번째는 이제 성층권인데 성층권 내의 오존층이 자, 이 오존층 나오죠? 오존층이 자외선을 흡수함으로 높이 올라갈수록 기온이 높아진다. 그러니까 이 오존층이 있기 때문에 오존층에서 열을 흡수해 자외선을 흡수했다가 다시 방출하니까 온도가 다시 높아지는 층이야. 그럼 위에는 따뜻하고 아래는 차가우니까 대류가 안 일어나지? 대류가 안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안정하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 자, 만약에 자, 이 오존층이 그래서 존재하지 않는 경우 자, 높이에 따른 기온 변화 분포를 보면은 보통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거는 오존이 없을 때 기온 분포를 나타내는 거야. 자, 중간권은 다시 자, 지표에서 도달하는 지구 복사 에너지가 거의 도달하지 않아. 그러니까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온도가 낮아지고요. 가장 낮은 기온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다. 자, 또 온도가 위에는 차갑고 아래는 뜨거운 건 올라가고 차가운 건 내려가야 대류 현상이 일어나지. 자, 대류 현상이 일어나고 자, 여기서 포인트는 수증기가 없기 때문에 자, 기상 현상이 나타나지 않고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유성을 관측할 수 있는 곳. 자, 이 열권은 높이 올라가면 이제 태양하고 거리가 상대적으로 가까워져. 그러다 보니까 태양 복사 에너지를 점점점 많이 받아서
위쪽은 따뜻하고 아래쪽은 차갑지. 그러니까 여기는 대류 현상이 안 일어나. 그래서 안정한 층이고요. 자, 대기가 굉장히 희박한 상태야. 그래서 낮과 밤의 온도 차이가 크고요. 자, 이 태양광 입자랑 이 대기랑 충돌하면서 자, 오로라를 관측할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거. 여기는 자, 기본적으로 쭉 봐도 너무 쉽지. 너무 쉬운데 시험에 이제 잘 나오는 파트예요. 근데 사실 기권 말고 사실 수권이 제일 많이 나오는데 요즘에는 이제 직권, 기권, 수권 얘네들 다 합쳐버려서 문제를 내는 경향성이 좀 더 나옵니다. 자, 직권. 직권은 자, 우리가 지구 표면 플러스 내부까지를 포함하는 영역을 얘기를 하고요. 이 지구 시스템 자체에서 가장 큰 질량을 차지하겠죠. 그래서 서식 공간이나 화산 활동으로 대기 구성 성분을 변화시키면서 기후 변화가 일어난다. 자, 그러면 이 지구를 감싸고 있는 가장 겉부분을 우리가 지각이라고 하고요. 자, 대륙 지각하고 해양 지각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 대륙 지각은 위로도 높이 솟아있지만 아래로도 깊이 들어가 있고요. 해양 지각은 아래에 있으니까 두께가 얇다. 근데 이 해양 지각은 상대적으로 현무암질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현무암질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상대적인 밀도가 크고요. 자, 대륙 지각은 화강암질 암석, 화강암질 암석이기 때문에 밀도가 상대적으로 작다. 이렇게 표현하시면 돼요. 아니, 현무암질 암석은요, 검은색이잖아. 그래서 우리가 보통 철이나 이런 무거운 암석, 원소들이 이제 포함돼서 밀도가 크고요. 화강암은 우리가 보면은 밝은 애들, 규소나 산소 뭐 이런 애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밀도가 상대적으로 작은 거고요. 자, 그 아래에 있는 부분 보면은 멘틀이 있고요. 지구 전체 부피의 약 80%를 차지하고요. 유동성이 있다라는 게 포인트지. 자, 대류가 일어나서 내부 물질과 에너지가 지표로 전달된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실제로 이런 것들 가끔씩 나오는데 이 지각하고 이 멘틀 사이의 경계면을 우리가 모호면이라고 표현하고요. 뭐 구텐베르크면, 뭐 레만면, 뭐 이런 식으로 나눌 수도 있어요. 근데 아마 모호면 정도만 설명을 해주실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얘는 핵, 외핵하고 내핵 상태로 이루어져 있고요. 얘네들 내부는 철과 니켈 같은 무거운 물질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내핵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온도라든지 밀도라든지 점점 커진다. 이 정도 개념은 가지고 있으셔야 되겠지. 자, 그리고 이 외핵은 우리가 무슨 상태라고 얘기했지? 액체 상태라고 얘기했죠. 이 외핵을 구성하는 주요 성분 물질이 뭐 철, 뭐 니켈, 코발트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서 얘네들이 이 대류를 한단 말이야. 이 열에 의해서 대류를 하면서 자, 뭘 만드느냐? 자, 요건 기억하셔야 돼. 지구 자기장을 형성하는 곳은 만드는 곳은 어디서 만들어? 직권에서 만드는 거고요. 자, 얘가 자기장이 작용된다. 작용되는 곳은 우리는 보통 외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 형성되는 곳과 작용하는 곳은 다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 다음에 뭐 직권 같은 경우 우리가 이렇게 지각, 멘틀, 외핵, 내핵 이렇게 구분했잖아. 얘네들 같은 경우 뭐 지진파의 속도 변화 플러스 그 다음에 물질의 상태 뭐 얘네들을 통해서 지각, 멘틀, 핵으로 구분을 했다. 뭐 이 정도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선생님이 아까 앞에서 강조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수권이야, 수권. 자, 이 수권은 시험에 진짜 잘 나와. 모든 액체 상태의 물과 플러스 빙하를 포함하는 거야. 수권의 대부분은 누가 차지한다? 해수가 97.2%, 자, 육수가 2.8%, 빙하가 2.15%인데 실제로 우리가 사용하는 물은 지하수랑 호수나 하천수 요걸 제일 많이 사용한다라고 표현을 해요. 빙하는 얼어 있어서 쓰기 어렵고요. 해수는 짠맛이 나기 때문에 우리가 상대적으로 쓰기가 어렵다라고 표현을 해요.
자, 아무튼 이 수거는 생명체 구성 성분, 생명체의 약 한 70% 정도가 우리 물로 이루어져 있고요. 서식 공간이나 물질들을 공급해준다. 자, 또 흡수한 열 에너지를 지구 전체에 고르게 분산해서 지구 온도를 유지시키는 역할도 하고요. 이 물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비열이 크단 말이야. 비열이 크기 때문에 온도 변화가 어떻다? 상대적으로 작아요. 자, 이 해수의 층상 구조를 우리가 보면은 혼합층, 수온약층, 심해층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자, 혼합층은 말 그대로 이제 태양을 받을 거 아니야. 태양에서 이제 오는 태양 복사 에너지를 받아요. 자, 그러면 만약에 자, 해수가 이렇게 있을 때 혼합이나 이런 작용들이 안 일어난다 하면 태양에서 태양빛 에너지를 태양 복사 에너지를 받고요. 그러면 받는 애들부터 점점점 온도가 어때요? 내려가고 있겠지. 내려가다가 어느새 어느 정도 도달하게 되면 깊이에 도달하게 되면 더 이상 이제 태양 복사 에너지가 도달하지 않아. 그래서 거의 온도가 일정하게 이런 식으로 나타나. 근데 자, 이 해수가 누구 때문에? 바람 때문에 섞인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 있는 부분이 섞이면 온도가 어떻게 되겠어? 일정해지겠지. 그래서 바람에 의해서 혼합이 된다. 그래서 바람이 강하면 두껍게 나타나고요. 계절이나 장소에 따라 뭐 바람의 세기가 달라지니까 두께가 달라지겠지? 자, 그러면서 우리가 실제로 이쪽에서 뭘 하나 더 기억하셔야 되냐면 혼합층은요, 어디에서? 중위도에서 잘 발달된다라고 표현을 해요. 중위도에서 잘 발달되는 이유는 중위도가 제일 바람이 센 거야. 중위도는 자, 우리 지구가 있을 때 이렇게 세 등분하면 여기는 저위도, 우리가 살고 있는 데가 중위도, 맨 위에가 고위도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자, 그다음 수온약층은 이제 바람의 영향을 이제 거의 안 받아. 바람의 영향을 이제 거의 안 받는 이제 100m 이하 부분들을 얘기를 하고요. 바람의 영향을 안 받으니까 이제 점점점 온도, 태양 복사 에너지가 줄어드니까 점점점 온도가 낮아지는 층이고. 자, 그러면 여기서 보면은 낮고 높아요. 대류가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대류가 안 일어나. 대류가 안 일어나니까 연직 운동이 일어나기 어려워서 심해층하고 혼합층 사이에서 물질이나 에너지 교환을 차단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 수온약층은 우리가 어디에서 잘 발달되냐라고 얘기하면 저위도에서 잘 발달된다라고 표현을 해요. 자, 마지막으로 심해층은 태양 복사 에너지가 도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수온도 낮고 태양 복사 에너지가 없으니까 위도나 계절에 관계없이 수온 변화가 거의 없어요. 전체 수 부피의 약 80%를 차지하고요. 자, 그러면 중위도 나왔고 저위도 나왔으면 딱 얘가 나오기 좋은 낚시 형태가 고위도에서 잘 발달라고 표현하기가 쉽지. 근데 실제로는 얘네들은 어때요? 어차피 저위도나 중위도나 고위도나 다 태양 복사 에너지가 도달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심해층에서는 누가 더 잘 발달됐다, 발달되지 않았다 이런 것들이 표현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것까지 꼭 기억을 해 줘야 된다라는 거 정말 잊지 않아 주셔야 됩니다. 자, 아이고 여기는 안 나왔는데 여기 안 나왔는데 요거 하나만 그러면 더 합시다.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위도에 따라서 자, 이 수온 변화를 분포를 그래프로 가끔 그리면 자, 저위도는 혼합층임. 색깔을 잠깐 바꿔볼게. 자, 저위도는 이 수온 혼합층이 잘 발달되지 않지. 대신에 저위도는 수온이 높아. 수온이 높으니까 수온은 높은데 혼합층은 얇고요. 자, 수온약층이 잘 발달되고 심해층이 이렇게 있어. 자, 중위도는 아까 얘기했지? 이 혼합층이 바람이 세게 불기 때문에 혼합층은 잘 발달해. 근데 상대적으로 수온약층은 적고요. 고위도는 이런 그래프를 그려지게 된다. 그래서 얘는 저위도 그래프, 이 혼합층이 잘 발달된 건 중위도, 아무것도 발달되지 않으면 고위도 지역이다. 이렇게 생각을 꼭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 기억해 줍시다. 자, 이제 제일 중요한 세 개가 끝났어요. 그럼 나머지 두 개. 자, 바로 이 생물권하고 그 다음에 외권인데, 뭐 생물권은 뭐 미생물을 포함한 지구상의 모든 생물들을 의미하고요. 모든 공간에 분포를 하고요. 지표면을 변화시키고, 뭐 대기 조성에 영향을 준다. 뭐 광합성이나 호흡.
자, 외권은 기권과 태양계 전체, 행성 및 태양계 바깥의 은하들을 모두 포함하는 곳인데, 자, 아까 앞에서 선생님이 표현을 했었을 때, 했는지 안 했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기권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기권의 높이는 지표로부터 약 1000km까지를 우리가 기권이라고 했는데, 이 외권은 1000km 이상의 우주 공간들을 우리가 외권이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 외권의 역할, 아까 지구 자기장, 실제로 생성되는 곳은 어디서 생성이 된다고 얘기했지? 자, 생성은 만들어지는 건 직권에서 만들어지는데 얘가 실제로 작용하는 건 외권에서 뭐 태양과 방출되는 고에너지 입자로부터 지구의 생명체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외권에서 작용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아래 부분 보시면 이제 이 지구 시스템의 상호작용이 나와요. 그러면 선생님, 이 상호작용은 문제 형태가 어떤 식으로 나옵니까? 자, 문제 형태는 되게 간단하게 나와. 만약에 문제가 나온다. 그러면 기권이 A, 뭐 직권 B, C, 그러면서 뭐 기억이냐, 니은이냐. 자, 근데 여기서 니네들이 무조건 확인해야 되는 건 보통 이 화살표 방향. 그래서 이 화살표 방향은 신경 안 쓰고 문제를 풀다 보면 항상 틀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쪽 문제 풀 때는 자, 화살표 방향을 신경을 써주셔야 된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줘야 되고요. 얘네들 보면은 같은 권 내에서 일어나는 이제 상호작용이 있어. 뭐 기권하고 기권, 기단 사이의 상호작용, 판의 운동, 해수의 혼합, 뭐 먹이 사슬을 형성한다, 뭐 이런 것들은 같은 권이고 자, 두 번째, 여러분들 삼순고는 항상 기억해야 되는 거. 뭐 다른 학교도 비슷해요. 누가 근원이고, 누가 영향을 받았는지 여기까지 정확하게 기억을 해줘야 돼. 그래서 기권의 영향으로 직권, 풍화나 침식작용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우리 버섯바위 이런 것들 많이 나오거든요. 이 버섯바위라는 건 어떤 거냐면 원래 이렇게 큰 바위가 있는데 자, 바람이 이제 막 불어. 바람이 불면서 이 아랫부분을 깎아버린단 말이야. 그래서 어떤 식으로 생겼어? 이런 식으로 버섯처럼 생긴 바위가 보통 버섯바위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야. 이런 것들 뭐 해파, 해류, 기체 공급 뭐 이런 것들 나머지 예시들은 한번 쭉 읽어보셔야 되는데 자, 수건과 기권 사이의 영향 중에서 자, 태풍이 있어요. 태풍. 그래서 태풍까지는 하나 더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거 꼭 포인트로 잡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보면 지구 시스템의 에너지 흐름과 물질 순환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 지구 시스템을 구성하는 에너지원에는 자 뭐가 있느냐? 당연히 에너지원 중요하겠지. 중요할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그래서 보면은 자 태양 에너지 있고요. 지구 내부 에너지가 있고요. 자 조력 에너지가 있어요. 그래서 태양 에너지는 자, 지구 시스템의 에너지원 중에서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해요. 거의 대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지. 자, 그래서 얘 없으면 지구도 망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태양 에너지의 근원은 자, 우리가 보통 근원은 수소 핵융합 반응이지. 그래서 네 개의 수소가 결합해서 하나의 헬륨 원자 핵이 만들어지면서 에너지를 발생하는 과정. 그래서 이 에너지, 질량 에너지 등가 원리에 의해서 델타 MC 제곱으로 표현할 수가 있고요. 자, 지구 내부 에너지는 이제 이 지구 내부에서 이 방사성 원소가 있어요. 이 원소는 얘네들은 되게 불안정한 애들이거든. 그래서 그냥 시간이 좀 지나면 자, 뭘 하냐? 붕괴한단 말이야. 그래서 붕괴할 때 나타나는 열에 의해서 지구 내부 에너지가 만들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선생님 얘도 마찬가지로 그렇지. 질량 에너지 등가 원리에 의해서 이 방사성 원소가 붕괴되면서 이 질량 결손이 일어나거든요. 이 질량 결손이 일어나면서 뭘 발생시킨다? 열을 발생시키고, 자, 가장 이제 헷갈리게 나오는 게 조력 에너지인데, 이 조력 에너지는 밀물이나 썰물을 일으켜서 해수면의 높이를 변하게 하고, 해안 생태계나 지형을 변화시키게 되는데, 자, 이 조력 에너지는, 자, 근원 자체가 뭐냐? 달과 태양의 인력입니다. 인력에 의해서 생기는 거야. 근데 주로 누구의 영향을 받는다?
달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그래서 이 밀물하고 썰물 얘기가 나오면 우리가 뭐라고 생각해야 되냐면, 밀물, 썰물, 그럼 조류네. 이렇게 조류 또는 우리가 보통 조석 현상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밀물, 썰물에 의해서 이제 해수면의 높이가 높아졌다, 낮아졌다, 이런 걸 조석 현상이고요. 이런 조석 현상 때문에 물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걸 조류라고 표현을 한단 말이야. 근데 이 태양 에너지 보면은요, 태양 에너지에서 나오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람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람은 왜 불어요? 태양 에너지 때문에 불어. 그래서 바람에 의해서 바닷물이 흐르는 걸 우리는 뭐라고 표현한다? 해류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조류를 의미하는 건지 해류를 의미하는 건지 요거는 항상 구분을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런 에너지가 순환하면서 물질이 이제 순환하는 경우도 있고요. 에너지가 마찬가지로 이제 순환을 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자, 이 물의 순환을 보시면 물은 지구 시스템의 각권 사이를 상태 변화하면서 이동하면서 자, 뭘 갖냐면 실제로는 이 자멸이라는 걸 가져요. 그래서 얘네들이 열이 상대적으로 숨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보통 표현을 해. 그래서 태양 에너지를 이동시키면서 지구 에너지 평형에 기여한다. 그래서 물 순환을 일으키는 에너지의 근원은 뭐다? 태양 에너지다. 그래서 이걸 보고 무슨 건에서 무슨 건 어디로 갔는지 요것들을 체크를 할 수가 있어야 돼. 그래서 해수와 육지의 물, 증산작용에 의해서 식물의 물이 대기로 이동해서 구름. 결과적으로 이 구름이라는 건 기권. 자, 이 해수는 수권, 그 다음에 이제 증산작용 식물의 잎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니까 생물권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기권에 있던 물이 지권이나 생물권, 그러니까 눈과 비를 통해서 자 지표 땅으로 갔으니까 지권, 자 생물체에 흡수됐으니까 생물권, 지권에 있던 물이 수권, 기권으로 가는 건 지표 땅에서 바다로 흘렀어. 그러니까 지권에서 수권, 자 태양 에너지를 흡수해서 기권으로 갔으니까 기권으로 이동한다. 자, 플러스 요거는 요즘에 이제 가끔씩 나오기는 하는데 옛날에도 이제 나왔던 문제이긴 한데 요즘에 이제 또 조금씩 이제 문제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물 순환의 평형이라고 얘기를 했어. 자, 평형이라는 단어 자체가 뭘 의미하는 거야? 같은 걸 의미하지. 그래서 이 물이 순환을 하는데 해수를 해양이냐 육지냐 대기냐 이렇게 돌면 돌수록 이제 순환을 해. 근데 그 순환을 할 때 자, 해양으로부터 들어오는 물의 양과 해양에서 나가는 물의 양이 항상 같단 말이야. 그래서 보시면 자, 해양으로 들어오는 물을 따지면, 자, 바다로 들어올 수 있는 물은, 자, 비가 내렸어. 그 다음에, 이 육지로 내린 비에서, 육지에서 어디 바다로 들어왔단 말이야. 그러니까 284에서 36을 더하면 320. 그럼 여기서 나갈 수 있는 건, 선생님, 해양에서 육지로 다시 나갈 수는 없나요? 나갈 수 없어요. 우리가 일반적인 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나갈 수 없으니까 얘가 증발되는 게 320이야. 그러면 해양으로 들어오는 양이 320. 그러면 나가는 양도 얼마가 돼야 된다? 320이 돼야 된다. 그래서 요즘에는 뭐 A, B, C 그러면서 C의 양은 얼마이냐? 뭐 이런 식으로 구할 수는 있게 나와요. 그래서 요 부분들 확인해 주셔야 되고요. 자, 두 번째는 이제 육지로 들어오는 물의 양. 육지도 마찬가지야. 육지로 이제 비가 들어오려면 비가 내려야 되겠지. 그럼 나가는 것도 96인데 자, 물이 여기서 증발이 60이 됐단 말이야. 그러면 90 중에서 96 중에 60이 빠졌으니까 나머지가 36이니까 육지에서 아까 바다로 이렇게 이동을 했구나. 자,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대기. 자, 대기는, 자, 대기도 마찬가지야. 자, 들어오는 양하고 나가는 양이 같아야 되는데, 들어오려면 해양에서 증발이 되겠지? 육지에서 증발도 되겠죠? 그래서 두 개 합쳐주면 380. 나가는 것도 육지 또는 바다로 이제 내려오는 게 다 더하면 380이 된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누굴 기준으로 한다? 바다를 기준으로 하는 거냐? 육지를 기준으로 하는 거냐, 대기를 기준으로 하냐,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해 주셔야 된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탄소 순환으로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 탄소 순환을 보시면 말 그대로 탄소도 순환을 한다라는 거야. 근데 이 탄소 순환에서 우리가 좀 확인해 줘야 되는 게 이 탄소는 이 각 건에서 이제 분포를 하는데 이 각 건마다 분포하는 양 중에서 어디에서 제일 많이 분포하냐면 자, 땅에 제일 많이 분포를 해요. 그래서 직권에 가장 많이 분포하는데 직권에 분포하는 형태는 석회암이나 화석연료의 형태로 분류하는데 둘 중에는 이 석회암의 형태로 좀 더 많이 분류한다, 분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기권은 이산화탄소, 수권은 탄산이온, 생물권은 유기화합물로 존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서 이 탄소도 말 그대로 물의 순환과 함께 지구 시스템에서 탄소는 여러 형태로 갖고들 순환하면서 물질 순환과 에너지 흐름이 나타나요. 그러면 자, 기권에서 수권, 직권으로 가면 대기 중 이산화탄소 나왔으니까 기권, 해수에 녹아서 탄산이온이 됐으니까 수권, 탄산이온은 해양 생물에 흡수돼서 석회암의 형태로 직권에 저장된다. 뭐 중간에 여기서 해양 생물 됐으니까 뭐 생물권이 들어갈 수도 있지만 문제에서 거의 대부분 문제에서 이 생물권을 빼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만 되는구나. 자, 그 다음에 직권에서 기권, 생물권으로 가면 자, 화산 폭발, 직권이지. 그래서 기권, 이산화탄소가 된 거지. 화산 폭발이나 화석연료의 연소로 이산화탄소가 됐고요. 이산화탄소가 광합성을 했으니까 생물권. 자, 생물의 유해. 어차피 이 생물들은 탄소 화합물로 이루어져 있단 말이야. 유기물의 형태로. 그래서 화석연료가 됐으니까 직권. 자, 이걸 다시 연소하면 기권으로 간다. 자, 추가적으로 이거는 이제 간혹 하다가 이제 이 뒷부분이랑 연계돼서 이제 서술형으로 나오는 부분인데 자, 지구 온난화와 탄소 순환이라고 나와요. 화석연료를 우리가 연소하게 되면은 이산화탄소가 증가하지. 이산화탄소가 증가하니까 기온이 높아진단 말이야. 그러면 수온도 올라가. 그러면 이산화탄소의 용해도가 감소해. 자, 이산화탄소의 용해도가 감소한다는 건 뭐야? 원래 찬물에는 이산화탄소가 예를 들어서 100개가 녹을 수 있는데 온도가 수온이 높아지면은요. 이 찬물 속에 이산화탄소가 예를 들어서 50개밖에 녹을 수가 없는 거야. 그러면 100개 있던 것 중에서 50개는 어때요? 공기 중으로 날아가서 이산화탄소의 형태로 공기 중으로 날아가겠지. 그러면 이산화탄소가 증가하면서 온난화가 더 빨라져.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 지구 온난화 현상 같은 경우는 계속 빨라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자, 요거랑 아이고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 자, 문제 형태만 선생님이 간단하게 해줄게. 여기 아까 선생님 보면은 이 지구 시스템 얘기 나왔을 때, 뭐, 지금 우리는 이거는 기본 문제이기 때문에 뭐 직권에 대한 거, 기권에 대한 문제 이렇게 나왔죠? 자, 그 다음에 실제로 우리가 시험 문제, 작년에도 이제 시험 문제로 나왔던 것, 니네 학교에서 좋아하는 형태가 이런 상호작용, 어떤 식으로 상호작용하는지, 근데 요거 화살표 같은 경우 항상 확인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누가 누구한테 영향을 주는지 확인할 수 있고요. 자, 여기는 물의 순환 나와 있는데, 선생님, 아까 선생님이 얘기할 때 보니까 수건이 제일 많이 나온다며. 맞아요. 수건이 제일 많이 나오기는 해. 근데 그냥 수건이 제일 많이 나온다. 그냥 요 정도만 생각하시고요. 나중에 이제 뒤에 가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다음, 이런 식으로 수건에 대한 부분들 문제가 많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숙제는 자, 오늘 숙제는요. 올리드 역학적 시스템 자, 전체 풀고 채점 고치기까지 플러스 자, 선생님이 항상 얘기하지만 질문이 없거든요. 근데 질문 최대한 좀 많이 해주셔야 돼. 질문은 개인톡으로 선생님 받고 뭐 지금 시간이 안 된다. 그러면 선생님한테 따로 보내줘요. 그러면 선생님이 그냥 정 안 되면 이제 영상 찍어서 영상이라도 찍어서 올려줄 테니까 여러분들이 요거 좀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숙제는 일단 올리드 역학적 시스템 전체랑 채점해서 고치고, 그 다음에 선생님 오늘 준 50문제 있지? 50제. 서울 경기 기출, 서울 경기 기출 50제. 요거까지 하는 거. 자, 아마 요 정도 하면 숙제가 좀 있는데, 혹시라도 선생님 저 지금 과학이 좀 많이 부실한 것 같아요. 좀 뭘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 풀 걸 좀 주세요 하는 친구들은 자, 개인톡 해주세요. 개인톡 해주시면 그 부분 체크를 해줄 거고. 자, 어, 우리 그리고 지금 딱 20분에 끝나야지 니네 수업이 맞는 거지? 그쵸? 맞나요? 그래서 선생님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합시다. 자, 우리 다들 수업 듣느라 고생하셨고, 자, 필요하시면 우리 추가적으로 내용들 보면서 다시 보면서 확인하도록 합시다. 자, 고생들 하셨습니다.